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이어트 강의도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이어트가 그만큼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고, 음,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완벽한 다이어트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대한 뭐 이론이 많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진정한 다이어트가 뭔지, 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성공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지만 왜 그런 다이어트들이 성공하지 못했었는지 등 많은 이제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TR90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TR90 아니면 안 되는 다이어트가 과연 어떤 건지, 무엇 때문에 이 TR90이 그렇게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 어떤 그 지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제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그 질문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주시고, 혹시 질문 중간중간에 어,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창에다가 의문사항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0분 넘게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한 4분, 아니, 12분, 13분, 12분, 12분이 안 들어오셨네요. 12분이.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 그러면은 일감으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체중을 줄이는 것. 이렇게 일감으로 생각할 겁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 자, 그런데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는요, 이 올바른 다이어트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체중을 줄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체내 중성지방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중성지방은 모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성인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체지방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그 심혈관계 질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80%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감소시키는데 이제 TR90이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가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인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기초대사량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을 우리가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체내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식단 조절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식단 조절.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식단 조절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음식을 섭취하는 거를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할 때 인풋보다 아웃풋이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게 적으면 그러니까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물만 먹고도 살이 찐다. 나는 절대로 살이 안 빠져.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 먹는 걸 잘 보면은 조금 먹든 뭐 많이 먹든 상관없이 먹는 것보다 움직여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무조건 적은 거예요. 음. 그래서 찌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먹지 않고 찔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았는데 살이 쭉쭉 찌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먹는 것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래서 체지방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단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인풋을 줄이거나 또는 아웃풋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야지만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풋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식단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단 조절할 때만 효과를 보지 식단 조절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순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웃풋을 늘린다는 거는 이거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식단 조절할 게 아니라 한 번 한 식단 한 번 이렇게 그 체지방을 빼고 나면은 그게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이어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그러니까 그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효과를 가급적 오래 지속시키려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효과적이다?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 자, 그럼 기초 대사량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기초 대사량이 이게 뭐냐? 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많이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고 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예요. 즉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자, 활동대사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건 환자죠. 식물인간이죠. 우린 일어나서 얘기하고 놀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활동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우리가 활동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을 두 개를 더해줘야지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필요 칼로리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 양은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을 더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많이 먹으면 찌는 거고요. 이거보다 덜 먹으면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한 양보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찌는 거고 요거보다 적게 먹으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시동을 껐다. 그건 죽은 자동차죠. 그렇죠? 싸늘하게 식은 죽은 자동차죠. 자, 자동차를 우리가 시동을 딱 걸어서 부릉부릉 하고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자동차가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살아있는 자동차거든요. 그거는 그게 그때 소모되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가 소모하는 휘발유량
이때도 휘발유가 쓰이겠죠. 그렇죠? 시동 걸어놓은 자동차가 소모하는, 이거 거꾸로 써야 되겠네.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가 소모하는 연료. 시동을 걸어놔도 우리가 휘발유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고 있다는 거죠. 활동대사량은 뭐냐면은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소모하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런데 자동차는 운행을 할 때 필요한 연료가 훨씬 더 큽니다. 자동차는. 시동 걸었을 때 휘발유가 소모되는 것보다는 운행을 할 때 휘발유가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중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가 무려 70% 이상입니다. 이상. 최소 70%예요. 이것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소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늘리면은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를 늘리면 그러면은 살이 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잡아 먹으니까 기름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잘 빠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중 최소 70% 이상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70% 우리가 먹은 음식의 70%는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은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체지방이 증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는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숨만 쉬고 있어도 체지방이 빠지는 거다. 야, 이거 꿈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꿈과 같은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체지방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동영상을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을 흡수해 에너지원 ATP를 발생시키는데 이 ATP가 비로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인체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세포 대사를 통해 열량을 소모하는데 이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근육, 간, 뇌에서 5분의 3, 심장과 소화기관에서 5분의 1, 나머지 장기에서 5분의 1의 열량이 소모된다. 인체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되는데 이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한다. 활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또 근육량이 많을수록
활동 대사량도 많아진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지나가 갖고 잘 이제 못 보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을 또 나눠 보면은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골격근. 골격근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고요. 자, 이 골격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골격근 쉽게 얘기하면은 뼈와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골격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이게 뭐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게 근육이다. 근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장 근육이 있습니다. 내장 근육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잠깐만요. 자, 이 내장 근육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라는 거는 이건 뭐다? 심장 또는 그 소화기관 요런 거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자, 심장은 뛰죠. 계속 되게 수축됐다,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죠. 그래, 움직이려고 그러면 칼로리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없이 움직일 수가 없죠. 또 우리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주물럭주물럭 교반을 시키고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내려보내고 대장에서 수분을 빼내서 짜내서 대변으로 내려보내고 할 때 전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나 소화기관의 근육들은 소화기관에는 전부 다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이 꾸물럭꾸물럭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학작용, 생명 유지를 위한 화학작용을 위해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간에서 해독을 하고 간에서 효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도 우리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다음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내고 다시 그거를 되돌려주고 하는데도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고 하는데도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무조건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무조건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근육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 그 운동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정지상 그러니까 누워서
정지된 상태에서 근육으로 인해 소모되는 칼로리는 1kg에 약 3에서 4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킬로칼로리밖에 안 돼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근육량을 1kg 정도 근육량을 1kg 올리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운동을 해야 근육량 1kg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무게가 50kg다. 50kg인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51kg로 올라갔어. 그게 쉽습니까? 50kg에서 운동을 해서 51kg 근육을 1kg를 찌운다. 무지하게 힘들죠. 그런데 그 1kg가 여러분 기초대사량으로 소모되는 거는 3에서 4kcal밖에 안 돼요. 너무 허무하죠.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도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2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장이나 소화기관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지 않든 잠을 자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한시도 쉬면 안 돼요, 얘들은요. 여러분 숙명이 100세라면은 10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얘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골격근은 자는 동안에는 안 움직여요. 근데 얘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주먹만 않고 하지만 얘네들로 인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약 20%입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 뇌 등에서 화학작용을 위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무려 60%에 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대사량 중에서 내장이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무려 80%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의 80%가 내장이나 또는 화학작용을 위해서 소모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올리겠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보니까 아주 끔찍하죠. 그죠? 자, 근육량, 그래서 이거 뭐냐. 근육량을 올려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육량을 올려서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선입감을 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상식을 다 깨야 됩니다. 근육량을 올려서 기초대사량을 상승시키는 거는 의외로 미미하다. 미미하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단 근육량이 많을 경우 근육량이 많을 경우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 소모되는 칼로리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근육량을 키워놨을 때는 지속적인 활동과 운동을 해야지만 그 근육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근육량을 키워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런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근량을 키워놨다 그래서 그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거는 환상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내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우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신체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뭐예요? 기초대사량이 진짜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들려면은 내장이 튼튼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되는 거지 근육이 많아져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다이어트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대사량에 대한 모든 상식이 다 깨지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자,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체지방도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0.45kg당 2kcal를 소모하고요. 골격근은 전체 기초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20%에 불과하다.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는 건 20%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은 기초대사량 중에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간. 간이 건강해야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예요. 뇌. 우리가 두뇌 활동이 활발해야지만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또 좋아야 돼요. 신장도. 심장 기능도 좋아야 되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크기로 보면은 단위 조직당, 그러니까 크기에서 단위 조직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심장이에요. 당연하겠죠. 조그맣지만 계속 움직이니까. 그 다음이 신장입니다. 자,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으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신경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시키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식단 조절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올린다든지 하는 거는 물론 근육량을 올리는 거는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기초대사량, 우리가 숨만 쉬고 살아도 소모되는 칼로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근육량을 올리는 것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신체로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가끔가다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가 목표를 기초대사량을 올리겠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려고 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체중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체중이 감량이 됐으니까 분명히 운동은 지속을 했으니까는 근육량은 상승을 했을 거고, 체중 감량이 근육량이 올라간 대신에 체지방이 감소됐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이 됐겠죠. 분명히. 자, 그러면은 근육량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감소됐으니까 내 기초대사량은 올랐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향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자, 체중이 감소하면은 기초대사량도 감소합니다. 엥? 이게 뭐지? 아니, 근육을 올리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체중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야,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인바디 재때리면 기초대사량이 감소가 됐대. 단백질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기초대사량이 감소가 됐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응? 기초대사량을 재는 공식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체중이 들어가 있어요. 체중이. 네? 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게 돼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다이어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 야, 그러면은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어?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되는 게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응.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장도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 나이가 들면 내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거기다가 또 활동량도 감소되고 근데 식사량은 그대로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장 기능을 젊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젊은 사람처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기초대사량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젊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다이어트 방법은. 어?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에서 딱 하나, TR90밖에 없다는 겁니다. TR90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자, 일반 다이어트는 내장이나 신진대사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은 근육량을 상승시키든지 아니면 식단을 조절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모든 다이어트의 기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기초대사량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야지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TR90 이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R90이라는 이 제품을 갖고 있는 파마넥스 사업자분들은 또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절대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최신의 방법을, 다이어트 방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TR90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다이어트는 TR90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방법이, 자,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탄수화물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단백질만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이게 진짜 다이어트가 되나? 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생산의 원료인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이 있어야지만 에너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하게 돼요. 에너지 생산의 원료인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사람이 살아나갈 수가 없죠. 이 포도당이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안으로 우리 몸에서는 인체에서 대체 칼로리원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만든 다음에 이 케톤체를 생산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저탄고지가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과학적인 이유로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방과 단백질에 여기가 보통 육류에 이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육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간 지속 시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뭐 한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또 한번 보시면은 만약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는다. 바로 2차 소비 원료인 지방이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든다. 결국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방과 사망률의 관계는 지방식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미국 영양건강조사에서 52만 1120명을 16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을 분석한 결과 포화지방산과 동물성 단일 불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섭취는 높은 사망률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반대로 채소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한 사람은 사망률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 섭취는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권장되고 있다. 사실 단기적으로 저탄고지의 효능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감량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혈당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사실 장기간 했을 때 심장혈관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고 이제까지의 보편적인 연구가 된 것들은 동물성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이나 아니면 식물성을 변형해서 포화지방과 비슷하게 만든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과 암,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마보니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동안에는 단식하는 동안에는 급격하게 혈당이 하락하고요. 근데 이게 24시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단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24시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가 그다음부터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는 건 24시간 동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이 분해되어 나오는 지방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체지방이 감소됐다는 뜻이죠. 체지방이 소모돼서 감소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문제가 뭐냐면은 단기간 효과는 분명히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효과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식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은 얘기를 안 하죠. 생식 능력이 저하돼서 불임이라든지 난임이 되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불임이나 난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젊었을 때 너무 다이어트를 중시해서 이와 같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불임이나 난임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에 성장 발육에 성장 발육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도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국내에서 5박 6일간 단식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현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첫 24시간 동안은 인슐린 수치가 확 떨어졌지만 그 이후엔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24시간 단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슐린의 감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단식 후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함을 알리는 지방산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 역시 24시간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평소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남는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지만 단식을 시작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포도당이 대부분 소진되고 이때부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이 효과적으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서 어떤 몇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델이 끝까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수명이 연장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ね、悪くなるところは、生殖能力が落ちるというのは、これはいろんな動物で分かってきてるんですね。つまり、その人は寿命が伸びて健康でいら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子孫を残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マイナスですので、若い人はあまりそのカロリー制限にこだわらないでほしい。 또한 당뇨병이 있거나 기타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노인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나 임산부 등은 단식 등의 식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다이어트 식품에 이제 다이어트 건강 보조 식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1세대 다이어트 제품이 있는데, 자, 얘는 체중 감량에 중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은 식욕 억제제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뇨 촉진제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방 강제분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식욕 억제제를 먹게 되면은 영양이 결핍되죠. 이렇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의 중요한 내장 건강이나 또는 그러니까 내장 건강이나 또는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저하된다는 거죠. 이뇨 촉진제를 먹게 되면은 빠른 체중 감소가 되긴 하지만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와 갖고 세포 탈수 현상으로 세포 노화가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용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지방 강제분해 효소 같은 거는 심혈관계나 또는 뇌신경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요요 현상이 기초대사량이 감소됨으로써 일어나는 요요 현상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 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2세대 다이어트 제품인데, 자, 이거는 근손실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린다. 이런 거를 많이 선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칼로리 컷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건 뭐냐면은 칼로리원의 흡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칼로리 버닝 성분이 있죠. 자, 요거는 칼로리원의 소모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근손실을 예방한다.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식단 조절을 하게 되죠. 이거를 병행하게 되죠. 자, 근데 2세대 다이어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요만큼이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움직이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가 요만큼이다. 자, 그리고 식단을 조절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는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걸 갖다 근육을 생성시킨다. 효과는 뭐 적더라도. 자, 그래서 이 부족한 만큼, 이 부족한 칼로리만큼 요만큼 체지방이 분해돼서 감소한다는 거죠. 자, 이게 2세대 다이어트의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죠. 우린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생성되고 칼로리, 체지방은 감소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필요 칼로리다. 그리고 우리가 식단 조절을 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족한 칼로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단백질은 칼로리원이죠. 얘가 소모돼서 칼로리를 만드는 거죠. 칼로리원은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 세 가지가 칼로리원이죠. 그럼 이 단백질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칼로리를 채우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는 쪽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은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2세대 다이어트도 요거는 1세대보다는 건강상 위험이 적지만 결과적으로는 근손실을 초래해서 요요 현상이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즉 기초대사량을 향상시켜서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이거는 유일한 방법이 TR90 다이어트라는 거죠. 자, 이 TR90 다이어트는요, 첫 번째, 근육 생성 유전자를 리셋시킵니다. 그래서 내장 근육과 골격근을 증가시켜줍니다. 두 번째, 지방분해 유전자를 리셋시켜요. 자, 이거는 단식 없이 또는 식단 조절 없이 인슐린을 조절해주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는 식욕 조절 유전자를 리셋시켜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과식을 하지 않도록 포만감을 느끼면 식욕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식욕 조절이 식욕 억제하고 뭐가 틀리느냐? 식욕 억제하고 식욕 조절이 뭐가 다르냐면은요. 자, 우리가 식욕 조절이 되는 메커니즘이 여기 시상하부에게 보면은요. 여기 포만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이 포만중추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식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만중추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렙틴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서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식욕이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렘린 호르몬하고 렙틴 호르몬에 대한 그 동영상을 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장내 세균과 비만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장 속에 비만 세균이 늘어나면 독소가 뇌까지 올라가 뇌의 시상 하부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식욕 억제 호르몬은 떨어지고 식욕 자극 호르몬은 활성화돼 폭식을 부르는데요. 결국 비만 세균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의 장 속에 비만 세균이 3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요 비만 세균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렙틴 호르몬이 우리가 식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TR90 다이어트는 이 세 가지 유전자를 리셋을 시키는데, 자, 유전자 리셋이라는 게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유전자는 이와 같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습니다. 판상 단백질이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 자, 요거는 유전자입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데 이 히스톤 단백질 사이가 이렇게 넓게 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유전 정보는 강하게 발현이 되고요. 강하게 활성화가 되고, 요게 이렇게 좁아지면 요거는 유전 정보가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육을 생성시키는 유전자가 있다 합시다. 자,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젊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이 왕성한 겁니다.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좁아져서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근육 생성이 저하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 넓어졌던 게 이게 왜 좁아지냐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음식에 들어있는 메틸기가 이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유전자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유전자가. 자, 이거를 메틸기를 에지락 기술을 이용해서 이 유전자에 붙어 있는 메틸기를 떼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탈락시키면 다시 젊게 리셋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TR90은 점프 스타트라는 게 있죠. 얘는 근육 생성 유전자, 두 번째 지방 분해 유전자, 세 번째 식욕 조절 유전자, 이 세 가지를 젊게 리셋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장 근육이 활성화되고 골격근도 활성화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식욕이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셋 시켜놔도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이 메틸기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를 15일 동안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냐면은 핏을 먹는데, 핏은 리셋된 근육 생성 유전자하고
지방분해 유전자를 요거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은 리셋된 식욕 조절 유전자를 이걸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며칠 동안? 90일 동안. 자, 이거가 이제 TR90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와 같이 내장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골격근을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유전자를 젊게 해서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TR90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근육량을 늘린다, 단백질을 섭취한다 막 얘기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9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끊으면은 다시 또 유전자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 아니면 또 다시 저기 메틸기가 붙어갖고 이제 비활성화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90일 동안 개인이 할 것이 뭐냐면은 90일 동안 올바른 식습관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이 90일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TR90은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이와 같은 그 내장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골격근을 활성화시키고 이러는 건 전부 다 TR90이 해줄 겁니다. 다른 데서 못하는 걸 이 TR90이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될 동안에 개인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이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가 돼서 이게 지방을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빨리 먹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포만감을 식사를 충분히 해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될 때까지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식사를 할 경우 렙틴 호르몬 분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먹고 나서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배 터질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있죠. 너무 빨리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렙틴 호르몬이 나왔을 때 이미 과식한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무조건 우리가 들여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천히 먹는 습관과 함께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식사 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음식의 지방을 흡착 배출시켜주고, 두 번째는 혈당 상승을 조절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되는 파이버넷을 같이 먹게 되면은 이와 같이 천천히 먹는 습관과 함께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 이게 TR과 함께 그 5-1S를 먹게 되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아까 요거 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그 에이지락 기술의 원리는요, 이렇게 유전자가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면 이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고요. 이렇게 노란 게 그 메틸기입니다.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렇게 요 두 개가 붙으면서 이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비활성화되고, 이렇게 유전자에 붙어 있는 메틸기를 띄워버리면 다시 얘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SBS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 공식적인 자료예요. 이거는. 자, 그다음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식이섬유 덩어리는 대장 내 담즙산을 흡착해 배설한다.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려고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비해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이다. 식이섬유를 좀 더 섭취를 하게 됨으로써 이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그 양이 아주 단기간이라도 많아지진 않았지만 좀 더 다양한 보이지 않던,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미생물들이 보임으로써 확실히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의 건강 지수는 좋아지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비만, 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의 위험은 확실히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TR90과 함께 천천히 먹는 습관과 함께 5의 식이섬유를 먹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 장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이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은데, 이 좋은 유산균 중에 우리가 좋은 게 메타라는 제품이 있어요. 메타. 메타를 또 함께 먹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저하돼서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신진대사, 이 과정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섭취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 종합 영양제 중에 좋은 게 라이프팩이라고 있다. 이걸 또 함께 먹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이들 3대 영양소의 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각종 효소들로 이루어진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인 것이다.
칼로리는 없지만 다량 영양소를 잘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혈액을 떠다니다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미량 원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장 근육이나 또는 골격근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골격근 세포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내장 근육을 만들고 골격근을 만들어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감소가 되거나 또는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방소모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증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체지방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이 알스케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게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주고 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요거를 회복시켜준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그 라이프백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라이프백 2포에 이렇게 많은 음식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만을 뽑아내서 이 라이프백 2포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완벽한 그 영양 성분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힘든 요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라이프백을 먹으면 또 도움이 되고요. 세포 안에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으로 들어간 산소와 음식물에서 얻어진 당을 연소시키는데 이 작용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흔히 인체 발전소라 부르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화면 안 핵을 바뀌었어요? 제외하고 잠깐만요. 화면 안 바뀌었어요? 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포 안에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으로 들어간 산소와 음식물에서 얻어진 당을 연소시키는데 이 작용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흔히 인체 발전소라 부르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서 핵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인체 에너지원이라 볼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돌연변이와 기능 저하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미토콘드리아가 당뇨병은 물론 각종 성인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셈이다. 네. 자,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당을 소모시켜주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가 감소되거나 손상이 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감소가 되고 손상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스키어드를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한국 TCM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스키어드를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임상 실험을 직접 그 병원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차 검사가 2011년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요. 한 달 동안 R2를 한 달 동안 복용했습니다. 복용을 하고 다시 2차 검사를 이제 2012년 1월 13일 날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은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분을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카피수,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한 달 만에 646%가 증가했죠. 그리고 망가진 DNA 결실, 망가진 게 0.275가 있었었는데 미검출, DNA,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완벽하게 다 싹 다 고쳐졌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졌죠. 또 한 분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알스키어드를 먹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카피수가 1212%, 12배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결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0.355%가 있었었는데 결실이 미검출이 됐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고 아무리 근육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알스키어드다. 그래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알스키어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복 호르몬이 뭐냐면 세라토닌 호르몬을 얘기하는데 이 세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세라토닌 호르몬은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분비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지만 생산이 되는 게 세라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세라토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꾸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서 스트레스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합성을 촉진하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게 이게 분비가 돼서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도 없잖아요. 아까처럼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살이 잘 찐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탄수화물 감소에 따른 세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감소가 되는 거를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 이거의 어떤 대안으로 뭐를 먹게 되냐면은 코티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섭취하게 되면은 세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이 다이어트 기간 동안 이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먹고 싶을 때는 이 코티토롤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은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 정도를 먹어줘야 됩니다. 즉 50kg인 체중이 50kg인 사람은 50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 줘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자기 주먹 크기죠.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은 단백질 쉐이크와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 그 다음에 티알고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저염식을 먹게 되고요.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해라. 이거를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요. 혈액이 희석되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긴다거나 구역질이 난다거나 또는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정신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로 수분이 유입돼서 부종을 유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히려 잦은 소변으로 나트륨이 감소해서 저염식을 하는데 또 나트륨이 감소해서 오히려 탈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저염식을 할 경우에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염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먹는 느낌. 마시되 마시는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내액과 세포 밖에 있는 수분을 의미하는 세포 외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 외액은 세포 내액보다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높은 일정한 삼투질 농도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 한순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여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세포 내로 물 분자가 이동하여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뇌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 뇌가 붓게 되고 가볍게는 두통, 구역질로 시작해 심하면 정신 이상,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실제 건강한 성인이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고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 염분 섭취 없이 지나친 수분 보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을 제외하고 평소에 우리 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는 작용을 합니다. 즉,
저염식을 하거나 단식 등 충분한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마시면 인체는 체액의 염도인 0.9%를 맞추느라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즉, 물을 아무리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라도 염분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이뇨가 심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이 손실되기에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우리가 저염식을 하면서 2리터 이상 마셔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근육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거는 내장 근육과 생명 유지를 위한 화학작용을 하는 이러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장을 건강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TR90은 우리 근육 생성 유전자, 지방분해 유전자, 식욕 조절 유전자를 젊게 리셋시켜서 내장 근육과 골격근을 증가시키고 단식 없이도 인슐린과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식욕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안전하고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TR90을 하는 동안에 천천히 먹는 습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식이섬유를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제품이 파이버넷이고요. 또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유산균은 메타라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라이프팩이라는 거고 이 라이프팩을 먹음으로써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마찬가지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육이나 내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켜서 많은 대사를 일으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알스케어드라는 제품이다. 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분비가 돼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탄수화물 섭취를 감소시킴으로써 생기는 이러한 어떤 우울감 이런 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코티토롤을 먹게 되면은 세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나 프로테인 파우더, TR9를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받을 수가 있고 저염식을 하는 경우 무조건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경우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마시는 느낌으로 수분 섭취를 하시고 마시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시는 양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서둘러서 했는데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세요. 부종이 있을 때 네. 보통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서 부종을 해결하라고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유,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그럼 부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종이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무조건 강요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강요하면 안 되고 혈액순환을 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사람이 부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수분 섭취만 줄이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원래부터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부종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수분 섭취하게 되면 부종이 더 심해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인, 마리노메가, G3, 메타 요 제품을 먹게 되면 신장 기능이 상승이 되면서 부종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파이버넷을 추가해 체지방이 더 잘 빠져서 체중이 줄어들까요? 메타는 먹고 있습니다. 내치 파이버넷을 만약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은 파이버넷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야채라든지 잡곡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파이버넷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죠. 또 TR 식단 레시피가 있는데 해독을 위해서 이 식단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TR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식단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살이 무조건 빠져요. 살이 빠진다니까요, 이게요. 그런데 근손실도 일어나게 되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장 근육이나 심장 근육 이런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TR 공부를 하면서 알스퀘어드라든지 종합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식단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천히 먹는 습관. 식단 조절보다는. 코로나 걸린 후 피 컨트롤을 먹으면 어지러움증을 느꼈던 원인은 뭘까요? 이건 혈전 때문에 그래요. 혈전 때문에.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은 혈전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을 이제 막게 되죠. 혈관을 막게 되면은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이제 저하되니까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죠. 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콜레스테인 마리노메가 G3 메타 요걸 먹어주시면 됩니다. 요거요. 똑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어떻게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 의문사항이 많이 없어졌나요? 네. 네네. 저기 담석증이 있어서 담석을 떼어냈고, 담낭을 떼어냈고, 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그 TR90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자, 이제 그 담낭은 이건 담즙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장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담즙은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류나 지방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낭이 없어도 간에서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육류나 지방 소화를 하고 그다음 TR90 같은 그런 걸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은 양의 육류나 지방을 먹게 되면은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갑상선 저하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갑상선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 호르몬이 감소됨으로써 신진대사가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TR90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다른 제품보다도 네. 그냥 TR90을 넣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드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필요한 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 여러분 이제 골라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럼 이 사람이 제일 그럼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뭐냐고 했을 때 TR90을 적극적으로 권해도 그럼요. 이상이 없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잠깐만요. TR90 메타나 그 파이버넷은 아침 공부 그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유산균은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단지 언제 먹으면 안 되냐면은 식사 직후만 피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미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유산균은 아무 때나 섭취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식사하고 바로 먹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최소 1시간 이후 유산균을 섭취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5원에서는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슐은 30분 전, 태블릿은 직전,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먹는 순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또 다른 질문. 박사님, 그 TR을 하게 됐을 때 네.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자, 우리가 체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복부 비만이 심해지거든요. 이 복부 비만이 심해지게 되면은 자궁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이 자궁이 늘어날 자리가 부족해져요. 내장이 비만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자궁에 아이가 위험하게 되면은 생리가 멈추면서 그 생리가 멈추든지 임신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박사님 몸이 체지방이 한 가지만 빠지면서 아이가 들어서기 좋은 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는 거죠. 아하, 네. 한 가지만 더요. 뉴비진몰에 100가지 질병에 관련한 책이 없던데 그걸 어떻게 살 방법이 없나요? 뉴비지에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뉴비지에다가. 알겠습니다. 네, 네. TR과 함께 먹으면 좋은 제품을 안 먹었을 때 효과가 덜할까? 예, 안 먹었을 때는 몸으로 때워야 되겠죠. 자, 안 먹었을 때는 효과가 덜한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자, 천천히 먹는 습관을 하고 채소나 잡곡을 많이 먹으면 5원에 먹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김치라든지 이런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항상 먹는 사람은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아주 다양한 그 식사를 아주 완벽하게 하면은 종합영양제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면은 마찬가지로 알트고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코티투를 먹을 필요가 없겠죠. 단백질을 평소에 많이 잘 섭취하면은 이런 거 먹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덜할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냐 아니면 도움을 받을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30대들도 에이즈락 효과가 있는 걸까? 예, 있습니다. 30대들도요. 핏과 컨트롤은 12시간 간격으로 맞춰야 되나요? 맞추면 좋죠. 맞추면 좋은데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추는 게 좋은데 안 맞추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PR 중 운동 후에 크레아틴,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거는요. 자, 이런 것들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육 강화제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거는 내가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골격근 자체가 소모하는 칼로리는 2 내지 3kcal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레아틴을 먹고 골격근을 늘리려면 운동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크레아틴이. 그다음에 아르기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그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건데 확장시키는 게 그 산화질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 산화질소가 나오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산화질소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르기닌이에요. 그러니까 아르기닌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TR 공부할 때 다이어트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TR 하면서 라이프엘 5원에 같이 먹으면 좋은, 그렇죠. 그런 거죠. TR이 해독이 돼서 혈관 청소가 된다고 배웠는데 몸 정신 해독이 된다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에 가서 혈액에 가서 여기 가서 같이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피가 끈적거리죠. 삐끈적거리게 되고 또 얘네들이 혈관벽에 붙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TR90을 하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걸 낮추게 되면은 피가 끈적거리는 게 없어지고 혈전도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혈관 청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혈관 청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청소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몸에 있는 독소들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독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이브넷은 정량보다 더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식이섬유는 분말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분말 식이섬유잖아요. 분말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량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 장이 수분을 뺏겨서 변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량의 식이섬유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늦은 시간이 8시간 넘어서 피 컨트롤 먹어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라이프팩이 비싸더라도 라이프팩 이센셜에서 추천드려도 충분할까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뭐 먹는 식사가 균형이 잡혔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식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라이프 이센셜에서 갖고 충분하고요. 만약에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또 편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라이프팩을 드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암부터 시작해서 또 강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들 많이 초대 좀 해주세요. 많이